자, 우리가 1차원 파트 클리너 박스 문제를 풀었고요. 이제는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2차원 파트 클리너 박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차원은 X방향에서만 입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2차원에서는 XY 방향, 즉 평면상에서 입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웨이브 펑션과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이 문제가 바로 2D 파트 클리너 박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X방향의 길이가 L1이고 Y축 방향의 길이가 L2인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평면의 바깥쪽에는 무조건 포텐셜이 무한대요. 우리 1차원 파티클러 박스처럼 그렇게 생겨 있어서 웨이브 펑션도 이 평면 바깥쪽으로는 모두 제로입니다. 그죠? 포텐셜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에서만 푸사이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푸사이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될 거예요. 2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즉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원래 1차원일 때는 dx제곱분의 d제곱 상미분이었지만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2차원일 때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2푸사이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 하나는 뭐냐면 입자가 움직일 때 x방향의 움직임하고 y방향의 움직임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서로 독립적일 때 그 변수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separation of variables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걸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즉 어떤 웨이브 펑션 푸사이는 x의 함수인 x의 웨이브 펑션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 푸사이 x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푸사이 x와 푸사이 y, y축 방향의 웨이브 펑션의 두 개의 곱으로 쓰여진다 하는 게 변수 분리입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상에서 즉 2디멘전에서 파티클러 박스 문제 웨이브 펑션은 1디멘전의 웨이브 펑션 두 개의 곱으로 쓰여진다. x방향의 웨이브 펑션 곱하기 y방향의 웨이브 펑션의 곱으로 쓰여진다. 이게 웨이브 펑션이고요. 그 대신 에너지는 합으로 표시된답니다. 그래서 x방향의 에너지 더하기 y방향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해요. 자, 2D 파티클러 박스의 웨이브 펑션을 x만의 함수하고 y만의 함수의 곱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그러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은 뭐냐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가 x 곱하기 y니까 라지 x 곱하기 라지 y니까 그런데 지금은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이때 x와 y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미분을 할 때 y의 함수는 그냥 상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y 곱하기 편미분이 상미분이 되고 dx제곱분의 d제곱 x가 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도 x dx제곱분의 d제곱 i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앞서 2D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y 곱하기 dx제곱분의 d제곱 x 더하기 x dy제곱분의 d제곱 y는 2의 xy입니다. 여기 푸사이죠. 2푸사이입니다. 양변을 xy로 나누고 정리하면 식이 요렇게 되고요. 이퀄 마이너스 h바이 제곱분의 2n입니다. 즉 얘는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xy는 여기에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왼쪽 항에 있는 맨 왼쪽 첫 번째 항은 x만의 식이에요. x로만 되어 있는 식이고요. 얘는 y로만 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죠?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상수예요. 보면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니까 다 상수입니다. 지금 오른쪽은 상수라고요. 그런데 얘는 x의 함수고요. 얘는 y의 함수입니다. 어떤 x의 함수하고 y의 함수를 더해서 상수가 나오려면 이 값도 상수, 이 값도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다면 x가 변할 때 얘가 만약에 변한다면 상수가 아니라면 얘는 x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얘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x가 변할 때. 그런데 상수여야 되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모순이라고요. 따라서 x의 함수와 y의 함수를 더해서 상수가 나오려면 x의 함수도 상수값이어야 되고요. y의 함수도 상수값이어야 됩니다. 그 상수값을 각각 마이너스 h바이 제곱분의 2n 2x라고 쓰고 y의 함수의 상수값을 마이너스 h제곱분의 2n 2y라고 쓴다면 이 왼쪽 식항은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식항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이 어떤 꼴이냐면 나머지 넘어오고 오른쪽에 있던 2n분의 h바이 제곱이 넘어오면
2n분의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 dx 제곱분의 d제곱 x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2x x 이런 꼴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 dy 제곱분의 d제곱 y는 2y y가 되죠. 즉 뭐냐면 얘도 우리가 잘 아는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요. 얘도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두 개의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는 2x 더하기 2y인 두 개의 1차원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고 우리가 이건 이미 원디멘셔널 파티클러 박스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x축 방향의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y축 방향의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두 개를 푸는 거라서 지금 원래는 2D 파티클러 박스 문제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두 개의 1D 파티클러 박스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풀어놓은 거라고요. 풀어놓은 걸 갖다 그대로 쓸 건데 풋사인은 즉 웨이브 펑션은 곱, 에너지는 합으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풋사인은 두 개의 곱인 각각의 풋사인은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미 다 우리가 원디멘셔널 파티클러 박스 문제에서 풀어놨으니까. 근데 웨이브 펑션은 두 개의 곱이니까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에너지는 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이때 L1은 x축 방향의 길이, 여기 L1은, 그 다음에 L2는 y축 방향의 길이, 그 다음에 N1은 x축 방향의 퀀텀 넘버고요. N2는 y축 방향의 퀀텀 넘버입니다. 즉 N1도 1, 2, 3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N2도 1, 2, 3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둘 다 정수입니다. 독립적인 정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N1이 1일 때 N2도 1일 수 있고 N1이 1일 때 N2는 2일 수도 있고 N1이 1일 때 N2는 3일 마찬가지로 N1이 2일 때 N2는 1 또는 2 또는 3 이런 식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어떤 값이나 가질 수 있는 정수값들입니다. 그래서 N1과 N2는 서로 독립적인 정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2D 파티클러 박스 문제예요. 쉽죠? 웨이브 펑션은 곱으로 에너지는 합으로 쓰면 됩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래요. 3차원 XYZ로 이루어진 3차원에서의 웨이브 펑션도 3개의 곱으로 쓰면 되고요. 에너지는 3개의 합으로 쓰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퀀텀 넘버가 3개 생기겠죠. N1, N2, N3 3개가 생길 거고 서로 독립적인 정수값이 됩니다. 1부터 시작하는 독립적인 정수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걸 풀다 보면 우리가 디제너러시 퇴화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아까 2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에서 그때 그 상자가 정사각형, 즉 L1과 L2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길이를 L이라고 쓰고요. L1하고 L2가 같고 그걸 L이라고 쓰면 풋사인은 곱인데 아까는 L1, L2의 2분의 1승분의 2였지만 L1하고 L2가 같으니까 L분의 2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풋사인은 L분의 2에 사인 L분의 N1 파이 X, 사인 L분의 N2 파이 Y가 됩니다. 에너지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N1제곱 더하기 N2제곱분의 8M L제곱분의 H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N1이 1이고 N2가 2인 경우에 에너지는 요게 1이니까 1이고 N2가 2이니까 요 4입니다. 그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8M L제곱분의 H제곱의 5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8M L제곱분의 5H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N1이 2이고 N2가 1인 경우에도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1인 거잖아요. 그래도 5가 됩니다. 그죠? 더하면.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8ml 제곱분의 5h 제곱이 됩니다. 즉 에너지 두 개가 서로 같죠. 그런데 웨이브 펑션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 웨이브 펑션하고 이 웨이브 펑션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다른데 왜냐면 여기는 이게 파이 x, 여기가 2파이 y인데 여기는 2파이 x, 파이 y인데 웨이브 펑션은 달라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다르지만 에너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퇴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퇴화되어 있느냐 하는 걸 디제너러시, 퇴화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퇴화되어 있다는 말을 어디서 주로 많이 들었냐면 일반화학에서 이제 오비탈 이야기할 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1s, 2s, 2p 뭐 이렇게 그려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2p의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같다고요. 에너지가 같은 3개의 오비탈을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퇴화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퇴화도는 3이고 2p 오비탈의 퇴화도는 3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이 오비탈들 있잖아요. ES, 1S, 2S, EP, 뭐 3S 이렇게 나온 오비탈들이 모두 웨이브 펑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웨이브 펑션들이라고요. 이 웨이브 펑션들이 서로 다른 웨이브 펑션들인데 어떤 웨이브 펑션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죠. 웨이브 펑션은 다른데 PX, PY, PZ로 웨이브 펑션들은 다른데 에너지가 같은 웨이브 펑션이 있죠. 이걸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퇴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재밌는 게 터널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터널링 현상 또는 터널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파티클리너 박스 문제를 풀었어요. 0에서 L 사이에 입자가 존재하고 이때 포텐셜은 상자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었고 상자 밖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였어요. 이렇게 무한대니까 웨이브 펑션이 상자 밖에서는 없다고요. 제로로 존재하고 이 안에서만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겼죠. 이 장벽의 양 사이드에서는 포텐셜이 오히려 제로고요. 여기서는 포텐셜이 존재하는 거예요. V만큼의 포텐셜이 존재하고 이거를 포텐셜 또는 베리어라고 부를 거예요. 장벽이 있어요. 장벽. 이 장벽이 있고 왼쪽에서 입자가 이쪽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이 입자의 에너지는 E라고 표시할게요. 그런데 이 E가 V보다 작은 E예요. 즉 이 만나게 되는 포텐셜 베리어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고전역학적으로는 얘가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10인 공이 에너지가 100인 장벽을 만났을 때 거길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반사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에너지를 뺏기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쪽에서 포텐셜 베리어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 입자가 이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실제로 있는 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쪽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마치 이 입자가 여기를 통과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터널링 현상 또는 터널링 효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양쪽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V가 0일 때입니다. 여긴 V가 있을 때고요. V가 상수일 때고요. 가운데는. 그럼 양쪽은 우리가 상자 속 입자 문제 풀 때랑 비슷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표시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풀사이 더하기 v 풀사이인데 v가 0이었기 때문에 v가 없고 그냥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풀사이 2 풀사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번 미분한 게 예를 들어 여기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두 번 미분한 게 어떤 꼴이었냐면 마이너스 h바이 제곱분의 이런 꼴이라서 원래 함수에 어떤 상수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음수였어요. 그죠? 두 번 미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풋사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kx이거나 또는 익스포넨셜 코사인 kx 더하기 c 또는 d 사인 kx 이런 식으로 코사인 사인이거나 익스포넨셜 ikx 꼴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죠? 이렇게 표시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쪽 공간도 그렇게 표시될 거예요. 왜냐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풋사이가 a-의 익스포넨셜 i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꼴로 표시될 거예요. 사인 코사인으로 쓰든 뭐 i 플러스 마이너스 ikx로 쓰든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자, 물론 뭐 a-하고 b-가 ab보다는 훨씬 작겠죠. 왜냐하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오른쪽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릴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가운데 영역인데 가운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포텐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즉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풋사이는 더하기 v 풋사이는 2 풋사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면 얘가 두 번 미분한 거죠. 풋사이를 두 번 미분한 게 어떤 꼴이냐면 마이너스 h바이 제곱분의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2 마이너스 v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플러스 2n분의 h바이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풋사이가 얘 넘어갔지만 2 마이너스 v가 아니라 v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꼴로 되고 따라서 우리가 다시 써보면 이 두 번 미분한 값이 두 번 미분한 게 h바이 제곱분의 2m의 v 마이너스
이 풋사이 꼴이라고요. 어떤 풋사이에 상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이 상수가 이번에는 양수예요. 음수가 아니라. 왜? 얘 양수, 얘 양수인데 v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v가 2보다 크죠? v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고요. 그래서 앞에 양수예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원함수가 존재하면서 양수가 존재하는 애예요.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거. 익스포넨셜 kx는 한 번 미분하면 k 익스포넨셜 kx, 두 번 미분하면 k제곱 익스포넨셜 kx. 그래서 원래 함수가 있으면서 앞에 k제곱이니까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일반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 곱하기 익스포넨셜 k 대신에 카파 썼어요. 이 k랑 헷갈릴까봐 카파 x 더하기 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꼴도 두 번 미분하면 플러스 k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일반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의 익스포넨셜 카파 x 더하기 d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로 쓸 수 있고, 보면 얘는 복수함수가 아니라 실함수예요. 리얼 펑션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가 달라져요. 즉 양쪽에서는, 이 배리어의 양쪽에서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로 표시되는 복수함수이고 얘는 파동함수예요. 그죠? 얘 코사인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쪽은 코사인 사인으로 표시되는 파동함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파동함수일 거예요. 근데 이 안쪽, 배리어 안쪽은 파동함수가 아니라 그냥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예요.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함수인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는 제외가 돼요. 얘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증가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 증가하면 무한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acceptable wave function이 안 돼서 감소하는 함수만 허용이 되고,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배리어 안쪽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감소하는 웨이브 펑션을 가진 형태를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배리어의 왼쪽에서는 파동함수로 표시되다가 배리어 안에서는 익스포넨셜이 감소하고 배리어 밖에서는 다시 웨이브 펑션을 갖게 되는 그런 꼴로 표시돼요. 그런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여기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소하긴 해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가면 물론 0이 되겠지만 아주 멀지 않다면, 즉 이 장벽이 0에서 L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지 않다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0까지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입자가 살아있게 되고 여기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확률 밀도가. 풋사이가 있다는 얘기는 입자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왼쪽에서 원래 고전역학적으로는 넘어오지 못하는 애들이 오른쪽에서 관찰될 수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니 오른쪽에서 웨이브 펑션 풋사이가 살아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웨이브 펑션을 정리를 해보면 배리어의 왼쪽에서는 일반해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a의 익스포넨셜 i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로, 배리어 중간에서는 실함수인 c의 익스포넨셜 카파 x 더하기 d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로 쓸 수 있을 거고요. 배리어 오른쪽에서는 다시 파동함수 형태인 a 익스포넨셜 ikx 더하기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꼴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a, b, c, d, a, b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런 걸 결정하고 또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터널링 문제에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풋사이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여기 경계하고 여기 경계에서 웨이브 펑션은 연속이어야 됩니다. 즉 풋사이 이쪽 공간을 1번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 2번, 여기 3번 공간이라고 한다면 풋사이 1, 0하고 풋사이 2, 0는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풋사이 2, L하고 풋사이 3, L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0일 때, x가 때 여기에서 여기가 같아야 된다. 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 하는 거하고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적용해 보면 여기다가 0 집어넣고 x 대신에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라는 식 하나가 생겼고요. 여기서도 연속이라는 함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에 l 집어넣고 여기도 l 집어넣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c 이렇게 얻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집어넣는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 1차 미분도 연속이어야 되죠. 따라서 풋사이 1-0하고 풋사이 2-0이 같아야 되고, 또 풋사이 2-L하고 풋사이 3-L하고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0일 때
푸사이 1-하고 푸사이 2-가 같은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x가 l일 때 두 번째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식이 두 개가 더 생겼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즉 1차 미분도 연속이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이 또 생겼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이쪽에서 움직이는 얘가 어떤 꼴로 표시되냐면 a-exponential ikx하고 b-exponential -ikx 꼴로 표시되잖아요. 그때 예전에 우리가 그 운동량 px를 풀 때 ikx, exponential ikx로 표시되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 -ikx로 표시된 것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입자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접근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애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B-는 0, 왼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조건이 생겼고, 마지막 남은 조건은 노멀리제이션, 즉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1이다. 이 조건을 집어넣으면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 이걸 이용해서 A, B, C, D, A-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터널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역학적으로는 배리어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배리어 반대쪽에서 관찰되는 건 불가능해요. 0이라고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배리어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 하더라도 그 배리어를 통과해서 오른쪽에서 순간적으로 관찰될 확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왼쪽에 있던 입자가 아까 오른쪽에서 관찰될 확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과 확률, 트랜스미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통과될 확률이죠. 왼쪽 입자의 그 웨이브 펑션이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웨이브 펑션 A의 익스포넨셜 IKX 꼴로 표시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확률은 A제곱 비례하고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A-exponential IKX 꼴로 표시되니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입자의 확률은 A-의 제곱에 비례할 겁니다. 따라서 투과 확률은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투과 확률이 됩니다. 우리가 풀어볼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풀어놨는데 풀어보니 이런 식으로 표시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즉 X축은 뭐냐면 쏘여지는 입자가 지금 배리어가 있고요. V 정도의 배리어가 있고 입사하는 입자의 에너지가 0에서부터 이 포텐셜 V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늘어날수록 얘가 이제 이 포텐셜에 가까워질수록 투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때 이 숫자는 뭐냐면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는 이거를 표시한 숫자입니다. h바의 제곱분의 h바분의 l 곱하기 2n분의 2분의 1에 따라서 뭐 그래프가 좀 다르게 그려지죠. 물론 뭐 모두 다 우상향하는 그래프이긴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과 확률은 높아질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값이 2냐 4냐 10이냐로 늘어남에 따라서 투과 확률이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투과 확률이 똑같은 데서 여기서 예를 들어 얘는 투과 확률이 0.4 가까이 되는데 4일 때는 이렇게 줄고 10일 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예요. 2, 4, 12. 즉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얘는 상수고 얘는 상수니까 얘 또는 얘가 늘어나는 걸 거예요. 아니구나. V는 상수니까 얘 또는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L 또는 M이 늘어나는 걸 거예요. 즉 L은 뭐냐면 이 포텐셜 배리어의 넓이죠. 0에서 L까지 포텐셜 배리어의 길이, 넓이고요. 이 M은 입자의 질량이에요. 즉 얘가 늘어나거나 이 배리어의 간격이 늘어나거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과 확률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즉 고전 역학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길이가 매우 작으면 이게 수 나노미터, 뭐 수 옹스트롱 정도 되면 입자를 투과할 확률이 꽤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1cm 된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무지하게 이렇게 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입자가 익스포넨셜이 감소해서 거의 0에 도달하기 때문에 통과할 확률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질량도 매우 작으면 여기를 통과할 확률이 꽤 되지만 질량이 커지면 여기를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즉 돌이나 공 같은 거는
이 배리어를 전혀 통과하지 못해서 클래시컬리 투과 확률은 0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세상에서는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투과 확률이 언제나 제로예요. 그래서 포텐셜 배리어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포텐셜 배리어 쪽으로 접근하는 입자는 포텐셜 배리어 바깥쪽에서 관찰되지 못한다 하는 고전 역학적인 이론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L이나 M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아주 밀입자를 다루다 보면 이 L도 작고 M도 작은 거죠. L하고 M이 매우 작다면 점점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투과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역학적으로 안 되던 것들이 양자역학적에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양자역학의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이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우리가 사는 거시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자역학적인 특징이 고전역학적인 성질하고 똑같아진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의 중에 하나가 포텐셜 웰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상자 속 입자는 이렇게 생겼고 0에서 L까지가 있고 여기가 무한대예요. 포텐셜이. 여기 포텐셜이 무한대. 여기는 포텐셜이 제로지만. 그런데 무한대가 아니라 포텐셜이 일정한 값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 제로인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포텐셜이 유한한 것. 그걸 우리가 포텐셜 웰, 포텐셜 우물이라고 불러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즉 0에서 L 사이의 공간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나머지에선 포텐셜이 존재해요. 자, 원래 파티클러 박스 문제는 여기가 무한대였기 때문에 무한대란 말은 절대로 입자가 나갈 수 없어서 풋사이가 0이었어요. 즉 풋사이가 여기가 0이었다고요. 0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이렇게. 그죠? 여긴 0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바깥쪽이 전부 0이니까 포텐셜이. 그런데 여기가 포텐셜이 무한대가 아니고 이렇게 존재한다면, 웰로 존재한단 말은 0에서 0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0일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도. 즉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쪽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까 본 것처럼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링 문제에서 풀어본 것처럼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감소하죠. 언젠가는 익스포넨셜이 감소해서 금방 0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입자가 요 위치 0하고 L에서 0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n = 1일 때 웨이브 펑션이 지금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닌 거죠. 0이 아니지만 이쪽에서는, 이쪽과 이쪽에서는 익스포넨셜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파동함수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 n이 2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은 아니죠.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 이 안쪽에서는 파동함수지만 이 바깥쪽에서는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포텐셜 웰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웨이브 펑션 형태로 존재하고요. 즉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꼴로 존재하고, 이 양쪽에서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x꼴로 존재. 이쪽은 실함수, 이쪽은 복수함수로 존재하게 된다고요. 이때 이 포텐셜 웰 안에 갇힌 입자의 n은 무한대는 아니에요. 이 퀀텀 넘버의 수가. 아까 파티클러 박스 문제는 여기가 이쪽이 무한대기 때문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n의 개수가 무한대예요. 가질 수 있는 상태 함수의 수가 무한대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퀀텀 넘버의 수가 무한대. 그런데 포텐셜 배리어는 여기가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위에는 포텐셜이 상태 함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n의 수가 유한계예요. 그죠? 그래서 포텐셜 웰에서는 상태 함수의 수, 퀀텀 넘버의 수가 유한계고, 그 유한계의 수는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V나 L이 커지면 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나머지는 상수고요. V하고 L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V는 포텐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포텐셜 웰의 포텐셜 장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는 이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에 가질 수 있는 n의 수, 즉 상태 함수의 수는 무지하게 늘어나게 돼요. 이것도 역시 고전역학적인 성질하고 비슷해요. L이 이렇게 작다면, 예를 들어서 L이 이렇게 똑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작다면 몇 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3개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면
L이 늘어나면 똑같은 높이에 L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조밀조밀하게 해지고 고전 역학적인 성질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커리스판던스 이론에 가까워지는 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실제적인 예, 병진운동을 배웠고요. 병진운동을 하면서 함께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 1디멘저널, 2디멘저널, 3디멘저널 풀었고요. 그 다음에 터널링 문제, 즉 배리어가 있는, 유한한 배리어가 있는 경우에 병진운동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웰에 대한 병진운동 문제 풀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진운동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진동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